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60세 이상인 분들이 아파트를 시장에 얼마나 파는가 이겁니다. 만약 이분들의 매도 물량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겠다. 대표님에게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 자료도 2개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어떤 자료들인가요? 일단 오늘 사실 김 작가님이 항상 제가 오면 이렇게 질문지를 착 잘 준비해 주시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게 어느 방송하고 다르게 김 작가에 오면 되게 좋아요. 일단 한 장에 딱 보여줘. 이런 거 너무 좋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이제 준비하신 것도 말씀드리지만 좀 첨언해서 좀 관련되지만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오늘 조금 거창하게 한국의 부동산의 어떤 구조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연간 전망이고 하반기에 집값이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거의 근저에는 뭐냐면 좀 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부동산 구조 특히 우리나라 분들 세대별로 이 부동산 자산 구조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그 연령별로 자산과 부동산 비중을 조사한 겁니다. 보시면 많은 분들이 뭐 감은 있으시겠지만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보신 적은 처음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29세 이하부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순 부동산 비중이라고 그래서 순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76%. 그렇죠. 근데 전체 평균이 76%인데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 비중이 커지죠. 공교롭게도.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고령 세대로 갈수록 부동산 비중이 높다. 거의 80%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산의 그것도 순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로 돼 있다는 거예요. 딱 이걸 보는 순간 김 작가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시대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집들이 되게 많이 나오겠다? 뭐 그런 생각.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고 또 하나 뭐냐면 이분들은 사실 은퇴 세대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이 세대로 이제 돌입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근데 갖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사실은 삶도 영위하고 뭔가 이렇게 자산도 재편이 될 텐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 그럼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령화 세대로 갈수록 이 60세 이상 분들이 높은 부동산 비중을 쉽게 말해서 나 자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8억이요.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전 될 거라고 봐요. 특히 부동산이나 자산관리 측면에서. 그렇겠죠. 예. 근데 제가 생각은 이분들이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여기 또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령 세대가 부동산이 많은데 빚도 많을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부채 비율을 보면요. 7%, 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빚으로 내 아파트를 막 사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파트들이 쉽게 말해서 이 자산 확보를 통해서 팔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면 갚을 게 빚밖에 없어요. 그런 거하고 차원이 좀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파트를 팔고 주택을 파는 순간 자산 구조가 되게 재편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 여기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집을 파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고령 세대가 많아요. 잘 보시면 최근에 이게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요. 집을 9년 초과해서 보유한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속내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인 분들이 아파트 매도 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도 물량에서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요. 뭔가 그 고령 세대들이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결국 아파트밖에 없는데 이거를 유동화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러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걸 팔아야지 뭐 생활비 쓴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산도 확보하고 또 하나 뭐냐면 자산 관리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 관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대부분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뭔가 유동화시켜서 그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른 데 투자하든지 아니면 뭐 은행에 넣어놓든지 그래야 이자라도 들어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한국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부동산이라는 게 공급이라는 게 결국엔 매도 물량인데 이런 분들이 매도하려고 많이 내놓는 순간 시장은
공급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 60세 이상인 분들이 아파트를 시장에 얼마나 파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분들의 매도 물량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네.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근에 금리가 올라서 빚을 쪼달리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판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 팔면은 다시 물량은 없고 네. 다시 시장은 회복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구간에는 사실 네. 집값 상승도 어렵고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전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왜 이제 이번에 김작가 TV에서 이제 이전에도 수많은 촬영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이런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서도 이야기 안 하고 오늘 사실은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자료를 찾으신 건가요? 그렇죠. 자료를 만들고 네.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유는 뭐냐면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매도 물량을 많이 증가시키기 시작한 게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잖아요. 자산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할 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동안 있던 거 말고 새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럼 그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게 새로운 변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고령 세대가 아파트를 팔기 시작하면 쉽게 말해서 그러면 과거하고 없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의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사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이. 근데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구입 물량 지수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2022년 기준으로 3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지수가 3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의 100채 중에서요.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3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비싸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만큼 뭐가 없다?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줄어들었다. 왜요? 네.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격이 오르면 모든 재화의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줄어든 상황 속에서 아까처럼 새로운 공급이잖아요. 뭐냐면, 그렇죠. 그렇죠. 고령 세대의 공급이 증가하면 어쩌면 저희가 과거하고 없던 그런 시장 변화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고령 세대의 매도 물량이 이제 증가해서 집값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이미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먼 미래 한 몇 년 뒤에 일어난다는 건가요? 최근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고령 세대가 지난해의 같은 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가구를 팔았다면 500채를 팔았다면 지금은 1000채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규모가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일단 2배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좀 많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틀려질까요?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죠. 가격이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가격이 빠지면 빨리 회복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때 여러분 집을 그때 샀자. 그런데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집값이 의외로요. 부동산이 장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저희가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아까 한 번 더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이 비중이 증가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왔을까요? 자산의 흐름을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기 수도권에 살았어요. 30세에 결혼해서. 그럼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팔고 서울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그 집이 오르면 그걸 팔고 또 옮깁니다. 네. 그래서 사실 60세 이상에서 어느 정도 집을 계속 이사 다니고 이랬다면 이분들은 서울의 주요 지역,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강남에 살 분들이 많을 수도 있죠. 주요 입지로 갔겠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팔기 시작할 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갈아타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상급지.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남을 팔고 쉽게 말해서 마포로 갑니다. 마포를 팔고 강북으로 가고요. 강북을 팔고 뭐 성북구로 가고 네. 아니면 성북구를 팔고 수도권으로 간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네. 10억짜리 집으로 이사 가서 10억으로 자산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입지, 네. 뭐 교육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병원 같은 게 이제 인프라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더 주요 도시, 주요 입지에 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아니 근데 병원이라는 게 뭐 맨날 가는 게 아니고 네. 또 이분들이 사실은 아주 고령 세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80대, 90대 분들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분들은 이동 가능성도 되게 높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유연하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갖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차 한번 보실래요? 이게 보시면 60세 이상이 되는 순간 근로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급감해요. 210만 원인 건가요? 예. 가구소득이요. 부부면 합친 거네요. 네, 그쵸. 가구니까. 예. 급감하잖아요. 65세 이상은 130만 원. 급감해요. 물론 평균 수치긴 한데, 그러니까 이 속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요걸 선을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상이 되는 순간 이제 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소득이 50%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갖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럼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결단의 기준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 이런 확신이 있으면 갖고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 확신이 조금씩 줄어들면 좀 추세적으로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요거를 좀 앞으로도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변화를 좀 추적하고 싶어요. 이거는 과거에 없던 변화거든요. 우리가 계속 쉽게 말해서 집을 늘리고 좋은 쪽으로 이동만 하다가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면 그럼 지금까지 뭐 나와 있는 부동산 책들은 다 새로 써야 돼요. 원래 장기 불황까지 말씀하신 분은 아니셨는데 네. 대표님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파는 사람이 너무 많고 주로 이분들이 한국의 부동산 자산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확률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네.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보실까요?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 아직도 그래서 선진국형은 아니에요. 자산 구조를 보면. 이게 물론 약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수치가,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건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위론적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개발도상국일 때는 당연히 부동산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부동산은 비중은 떨어지고 금융자산 비중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비금융자산, 즉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 큰 흐름상. 그러면 그 가는 방향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80%였잖아요. 아까 80%가 70%, 60%, 50% 가면은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고 지금 아직까지도 막 80%, 60%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만약에 30%로 간다면 네. 그러면은 하드랜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서도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의 주식시장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디스카운트 안 돼? 이거 딱 보면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가계가요, 금융자산의 30%가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은 60%예요. 네네. 막 주식 이런 거 사놓은 게. 그리고 이걸 또 세밀하게 보면 아까처럼 심지어 자산 중에서 10%가 돼 않습니다. 가계자산에서 주식 비중이요. 제가 볼 때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계가 주식 투자를 안 하는데 한국의 주식 시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애널리스트 오래 했잖아요. 김 작가님 그래서 주식 애널리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월스트리트 가서 유명한 투자자들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만나서 제가 막 한국 주식들 좋다고 이런 회사 사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니네도 안 사는데 왜 나보고 사라고 그래. 한국 사람도 한국 주식을 안 사는데 네. 맨날 부동산 사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거 사겠냐고요. 저는 한국의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우리도 안 사는데 남한테 어떻게 팝니까? 하지만 그것도 좀 뭐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도 안 산다고 하지만 샀던 사람들도 죄다 손해를 보니까 우리도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악순환인 거예요. 실적 나오면 호실적 나오면 뭐 박살나고 그러니까 악순환. 미국 실적 날라오면 뭐 점핑하는데.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그건 이제 별도로 뭐 시간이 많을 테고 어쨌든 부동산 이 구조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가계가요 금융자산 비중이 현저히 낮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작가 TV를 보시는 분들이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산이 아파트에 몰려 있고 그리고 그 자산들에 대해서 시장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연결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사실은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부동산을 이야기하지 않고 노후의 자산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연금 자산이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할 건가가 해결이 돼야 사실 노후 자산이라든가 노후 두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 이게 돼요. 그래서 막 연금 뭐 어디를 넣어놔라. 근데 가장 선결 조건은 뭡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